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오태민 작가의 최근 세미나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지형이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네, 빅테크 기업들 움직임부터 해서 비트코인 지표,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정말 알아야 할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그렇죠. 기존 금융 시스템, 국가 간 결제, 더 나아가서는 국제 질서나 미국의 패권 문제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정말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딱 알아야 할 핵심, 중요한 통찰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역시 빅테크 기업들 같아요. 삼성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임원을 크립토 행사에 보냈다. 백원석 부사장이 신원인증, 결제 이런 걸 언급했다는 게 그냥 단순 참여는 아닌 것 같고 삼성이 스마트폰을 뭔가 새로운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단순 행사 참여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크립토 금융 시대에 스마트폰이라는 이 강력한 플랫폼을 딱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선언으로 봐야죠. 아하, 휴대폰 하나로 신원 인증부터 결제까지 다 되는 미래, 이걸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글과의 경쟁, 이걸 상당히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네이버랑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죠. 여기 합병 가능성 뉴스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근데 이번에 두나무가 좀 주도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이 흥미로운데 국내 시장 상황과는 좀 별개로 업비트가 세계 4위 거래소잖아요. 네, 그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판세를 읽고 이 흐름을 타야겠다.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기업 합병 이슈가 아니라 진짜 미래 금융에 대한 포석 놓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빅테크 얘기가 나온 김에 구글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APE2, AI 에이전트 간 결제 프로젝트, 이게 뭔가요? 냉장고가 알아서 탄산수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다. 이거 완전 SF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SF 같은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AP2라는 게 아마 Autonomous Payment Protocol 이런 약자일 텐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라 AI 비서,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차 같은 기계들끼리요. 기계들끼리요. 네, 서로 직접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기존에는 항상 신원 확인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거 없이 심지어 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게 하려는 거죠. 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그 기계들끼리 쓰는 돈. 그래서 인터넷 동전이라는 비유가 나왔군요. 신원 노출 없이 익명으로. 그럼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는 이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거대한 장부,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꿈꿔왔던 거잖아요. 기계 간 경제, M2M 이코노미. 이걸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이 자기들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하겠다. 이런 야심이죠. 이야,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우회하는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삼성이 움직이고 구글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럼 애플이나 메타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미 경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네, 빅테크들이 이렇게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배경에는 역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위상 변화가 있겠죠. 하버드 대학 기금이 비트코인 ETF에 1,600억 원을 투자했다. 이거 정말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맞습니다. 하버드 기금의 투자는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 그 의미를 넘어서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분석력을 가진 기관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세미나에서 당신이 하버드 기금보다 정보가 많으냐 이 질문 꽤 인상 깊었어요. 아직 의심하는 분들께는 좀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투자는 물론 각자의 판단이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가격 전망 관련해서는 여러 지표가 나왔는데 그중 MVRV G-스코어라는 지표,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현재 상태 파악에 아주 유용하다던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MVRV G-스코어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현재 시정 가격, 그러니까 시가총액이죠. 이게 과거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됐던 가격들의 평균, 이걸 실현 가치라고 부르는데 대략적인 원가 총합 개념이에요. 이거 대비 얼마나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었나 이걸 보여주는 경험적인 지표입니다.
아, 원가 대비 얼마나 비싸냐 싸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복잡한 계산식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데 이 값이 0에 가까워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손실 상태거나 거의 수익이 없는 상태, 즉 거의 바닥이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간이 강력한 매수 기회였죠. 그럼 반대로 과열 신호는요? 경험적으로는 MVRV Z스코어가 6을 넘어서면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다. 그래서 큰 폭의 조정, 즉 폭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6이요. 네, 세미나 시점 기준으로 값이 한 2 정도였는데 아직 과열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지표가 2에서 6이나 8까지 치솟는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요. 와. 네, 상승세가 시작되면 아주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 가능성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급등이 먼저 온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락 전에 폭등이 온다. 와,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반감기 사이클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의미 있는 사이클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욕조 비율을 들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커져서 영향력이 줄 거다. 네, 맞아요. 시장 규모 자체가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이 커졌으니까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의 영향력이 점차 희석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가득 찬 욕조에 물 몇 방울 떨어뜨려 봐야 수위 변화 거의 없는 것처럼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투자 조언도 좀 달라졌죠. 예전처럼 무조건 사세요. 이런 거보다는 지금 시장 환경이 좀 복잡해졌으니 추이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쪽으로요. 다만 최근 조정에서도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지 않은 건 어쩌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움직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비상관 자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uncorrelated asset.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 이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 1%에서 5% 정도만 추가해도 전체 위험, 즉 변동성은 크게 안 늘리면서 기대 수익률은 눈에 띄게 높일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비트코인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존 자산하고 가격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관관계가 낮으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게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같은 데서는 기관들이 올해 말까지 한 600만 개, 그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군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00만 개면. 자,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잖아요. 근데 분실된 거 고려하면 실제 유통량은 한 1,800만 개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근데 기관들이 600만 개를 가져가고 또 이미 초기 보유자들이나 고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비트코인 1개를 소유하는 게 전 세계 인구 중 정말 극소수, 한 600만 명 중 한 명이 되는 어나더 레벨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와, 비트코인 1개의 가치가 단순히 가격 상승, 이걸 넘어서 희소성 자체가 엄청나게 부각된다는 거네요. 이런 흐름에는 미국 정부 정책 변화도 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얘기 나왔던 친화적 기조 가능성도 있고 또 미국 퇴직연금 401k 계좌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일부 허용한 움직임도 있었죠. 심지어 룩셈부르크처럼 국부 펀드가 법적으로 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사례까지 나왔어요. 룩셈부르크까지요. 네, 이건 비트코인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옛날처럼 수백 배 노리는 투기 자산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적금, 채권, 금, 부동산처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안정적인 자산으로 봐야 한다. 기대 수익률도 한 10배 정도로 낮춰 잡고요. 이 조언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걸 인지하고 투자 전략도 좀 맞춰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축,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금융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셨는데 트럼프 때 추진했던 지니어스 법안하고도 관련이 깊다고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가장 혁명적인 지점은요.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 결제나 송금은 복잡한 은행 간 청산 시스템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론적으로 스마트폰 앱 같은 걸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국경 상관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은행망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쓰는 디지털 달러 동전 같은 개념이죠. 지니어스 법안은 이런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좀 통합하려는 시도 중 하나였고요. 은행망을 안 거친다 생각해보니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럼 당장 누가 제일 큰 영향을 받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카드 결제 중개 회사들입니다. 개인 간 직접 송금이 활성화되면 이 사람들 중개 역할 자체가 축소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 회사들도 위기감 느끼고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디지털 지갑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관하고 사용한다면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인 예대마진 비즈니스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로비가 거세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고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네요, 진짜.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결제 혁신을 넘어서 미국의 재정 문제나 달러 패권 같은 국제 질서 문제하고도 연결된다는 분석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시뮬레이션이 인용됐었죠. 좀 공격적인 가정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이래요. 만약 미국 정부가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평균 25%씩 꾸준히 오른다면 2051년쯤에는 그 비트코인 자산 가치만으로 미국 전체 공공부채의 25%를 상쇄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입니다. 와, 연 25%? 네, 좀 대담하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미래에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왔고요.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화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제기된 미국의 근본적인 딜레마와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미국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채 이자 부담 때문에 국방비를 줄여서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국채 발행을 줄여서 긴축 재정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만약 후자를 택해서 미국이 무적 흑자국이 되면 전 세계에 풀리는 달러 유동성이 확 줄면서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국방력 약화냐, 글로벌 경제 혼란이냐. 정말 어려운 선택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묘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미국 국채를 주로 중국 같은 특정 국가 정부들이 대량으로 사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 세계 수억 명의 개인들한테 스마트폰을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사실상 디지털 미국 국채를 직접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은 금리 인상 압박 없이도 재정 지출을 유지하면서 달러 패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셈이죠. 와, 개인들한테 국채를 판다? 네,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같은 인물이 이 아이디어 배후에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가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미국의 재정, 달러 패권, 빅테크, 그리고 암호화폐라 이렇게 다 얽혀 돌아가는 거군요.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거다. 이 지적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99% 이상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냉정한 분석입니다. 유럽조차 유로 스테이블 코인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많이 쓰이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죠. 한국은 이미 유튜브, 넷플릭스 구독이나 해외 직구 같은 걸로 일상 깊숙이 달러 경제권에 편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게 아니라 막을 수 없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확산, 즉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겠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국가 간 자본이동 장벽이 사실상 무너지는 시대가 오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그럼 한국이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뭘까? 세미나에서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스마트폰 제조 및 보급 인프라가 언급됐습니다. 아, 스마트폰이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아니라 스마트폰 위에서 움직이니까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 삼성이 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 사업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은 아주 치열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역할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면
이더리움이 중요해진다. 왜 그런 건가요? 현재 가장 많은 종류와 규모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또 운영되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이기 때문입니다. USDT,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죠.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거의 압도적이에요. 아, 발행 플랫폼이군요. 네,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안정성도 증명했고 가장 큰 개발자 및 D앱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신뢰를 주는 거죠. 피델리티 같은 기관이나 피터 틸 같은 거물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투자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자산 비유가 이해하기 쉬웠어요.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한 강남 땅, 이더리움은 성장 가능성 높은 판교 땅,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리스크 큰 휴전선 인근 땅. 네, 그렇죠. 각 자산의 성격과 리스크 수익률 특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중요한 투자 고려 대상이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오태민 작가 세미나 분석을 통해 정말 숨가쁘게 글로벌 금융의 거대한 전환점을 살펴봤습니다. 빅테크들이 금융 인프라 경쟁에 뛰어들고 비트코인은 기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기 시작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스템을 넘어서 미국 패권 전략과도 연결되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 변화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은행 역할이 정말 축소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국경 없이 개인 간 가치 교환의 표준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이게 단순히 결제 수단의 변화에 그칠까요? 아니면 세미나에서 잠시 언급된 그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 같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주류가 되는 세상을 열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의 장기적인 자산관리 전략은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